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민주당 조동연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어제 저녁 사실상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잠행 사흘 만에 윤석열 후보와 측근들을 향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희 어제 각 당의 인재 영입 경쟁과 관련된 얘기를 나누면서 정당마다 인재를 영입하는 것도 참 쉽지 않다. 이제 이런 얘기도 했고 그 이유도 문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조동연 선대위원장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최 교수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예. 각 정당의 이 선거 앞두고 총선 때도 그렇고 대선 때도 그런데 인재 영입이라는 걸 우리가 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아주 생소한 분야에 있던 분이 이제 명망가를 또 너무 영입을 하면 또 명망가 위주로 한다고 그러니까 각 정당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예. 전혀 다른 분야에 있던 분이 갑자기 선대위원장으로 들어온다든지 이건 조금 우리 정치가 너무 희화되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 제가 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예. 정치도 굉장히 고도의 그 전문 영역이에요. 정치를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당에 이런 분들이 미리 들어와서 상당 기간 좀 훈련을 거치고 정치가 돌아가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게 좀 맞다고 봐요. 두세 달 앞두고 갑자기 어떤 분을 영입하든가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고 이분은 지금 조동연 서경대 교수죠. 이분은 얼마나 타격이 커요 지금. 만약에 영입이 안 됐으면 어쨌든 개인 사생활이 노출도 안 됐을 것이고 예. 자신의 일을 해 나갈 텐데 갑자기 영입을 해가지고 항공 우주 전문가라고도 포장까지 하고 그것도 아마 우리 일반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육군사관학교 나온 사람이 항공 우주 전문가라고 그러니까 우리 잘 그런 거 잘 모르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으로서는 그 충족은 이해가 가요. 2030에게 다가가고 워킹맘을 대표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30대의 이 여성을 영입을 했는데 결과는 어제 사의 표명으로 거의 끝나가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예. 저는 무슨 그동안 검증을 못했느니 이런 것들을 탓하기 이전에 예. 정당이 바쁘니까 그런 소홀함이 있을 수 있다고 쳐더라도 앞으로 어쨌든 우리 모든 여야 정당의 보수도 그렇고 진보도 그렇고 이 인재 영입에 관련된 걸 좀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갑자기 들여와가지고 어떤 전혀 다른 영역에 있던 사람이 와서 막 정치 상대방을 비난하고 예.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보기에 불편하다. 그 말씀을 제가 그 질문에 좀 가름하고자 합니다. 예. 네. 뭔가 서둘렀던 측면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시고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인재 영입을 네. 할 것이 아니라 적당히 이제 훈련 기간을 거쳐서 인재를 국민들께 보여주는 것이 정당의 책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김영준 교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선거 보면은 제일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뭐냐면 포퓰리즘도 우려되지만 제일 큰 문제가 한탕주의예요. 한탕주의. 네, 한방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크게 한번 국민들에게 부각을 시켜서 표를 얻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그 한방주의가 가져온 참사거든요. 예. 다시 얘기해서 인재를 영입하려면은 그 인재가 그 당과 그 후보가 지향하는 가치와 얼만큼 부합하느냐를 가지고서 따져봐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새롭고 그리고 뭔가 잘 포장된 사람을 영입을 하면은 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게 일종의 한방주의고 한탕주의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제가 기억하고로는 대한민국 대선에서 가장 강력한 인재 영입은 1987년에 있었던 통민당의 김영삼 후보가 당시에 정승화 전 육군 참모총장을 영입한 겁니다. 그때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군정을 종식시켜야 되는데 예. 이 군정 종식과 대항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후보로 이제 그 김영삼 후보가 나왔고 예. 그리고 나서 정승화 전 육군 참모총장 당시 신군부와 대립했었던 분이거든요. 예. 이런 것은 그 지향하는 가치와 굉장히 부합했고 2017년대 문재인 후보는 당시에 연재 영입 1호로 권인숙 명지대학교 교수를 영입했어요. 일종의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 성평등 사회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권인숙 교수를 영입을 했는데 지금 이제 국회의원을 하고 있죠. 이렇게 뭔가 그 사회에서 바라고 지향하는 거와 일치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예. 상판 새로운 것이 항상 옳은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을 영입한 사람은 무슨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더 나가서 이분은 참 어떻게 보면은 자기 사생활에 너무 다 노출될 거를 알면서도 이렇게 선택했다는 그 이유 속에 본인의 의지도 있었겠지만 예.
보이지 않게 이거를 영입을 하려고 막 압박하고 나름대로 막 구걸을 했었던 이분이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이냐. 저는 사태가 중요하지만 예, 예. 이분을 영입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한번 좀 두고 보려고 합니다. 네. 예. 두 분 다 이제 같은 맥락의 말씀을 좀 주신 것 같긴 한데요. 물론 이제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어떤 사생활 논란에 대한 부분을 깊게 짚진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사생활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에 사의를 표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사생활이 논란이 된 부분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는 본인이 선출직 후보로 나왔지 않은 경우에는 저는 사생활 논란이 그렇게 나름대로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근데 그러나 그래도 이제 공동선대위원장이라는 직책이라는 거는 후보와 거의 나름대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뭐 어떤 위원회 위원이라든지 그렇고 비례대표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국회의원의 지역구로 나왔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 후보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 굉장히 강하게 저는 작동돼야 된다고 보지만 이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자리는 굉장히 나름대로 그 선거 과정 속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의아스러운 거는 본인을 가장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게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에 대한 학습이 이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그런 현상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 교수께도 같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평가를 해주시겠습니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생활을 이제 우리 유권자나 시민사회가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사생활은 각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건 전혀 우리가 얘기할 아무런 그 계제가 아닌 건데 지금 앞서 김 교수님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이거는 당을 대표하는 상임선대위원장이란 말이에요. 꼭 상임선대위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이 이분을 영입하는 그 이른바 컨셉은 개념은 2030 세대 그리고 워킹맘 몇 표심을 얻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근데 그런 그 상징성을 가지고 들어온 분이 사생활이 뭔가 베일에 쌓여 있고 뭐 사과하는 것도 제가 방송을 들어봤는데 라디오 방송에서 눈물도 이제 울컥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의 과거 때문에 모든 게 막힌다고 생각하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정당이 2030과 워킹맘을 대표한다는 그 말이 설득력이 있을까요? 2030과 워킹맘을 대표한다는 분이 사생활이 그렇게 뭔가 투명하지 않았다면은 그건 대표할 수 없다고 봐요. 사입하는 거 당연하다. 오히려 늦었다고 생각해요. 이건.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안타까움이란 측면과 당의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2030 젊은 세대와 워킹맘을 대표한다. 이건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그만큼은 인재 영입이라는 거에 너무 하나의 공식이 돼버렸어요. 우리 한국의 여러 가지 잘못된 낡은 정치 방식 중에 하나가 돼버린 겁니다. 인재 영입이란 말도 좀 고치는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단어가요? 새로운 단어 전 뭔지 생각을 못 해봤는데 각 당이 그 인재 영입을 막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유권자들은 깜짝 놀래요. 아 이런 분이 있었구나, 이런 분야도 있었구나라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아까 말씀하신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 같은 건 개념이 맞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전혀. 과거 87년도에 그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분야에 있던 사람을 갑자기 영입해서 그분의 인생도 흠결이 나게 만들고 당은 당대로 너무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식 이벤트식으로 가고 언제까지 이런 식의 구태한 정치 문법을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우리 정치 문법이 좀 바뀌어야 돼요. 정당이 좀 몇 달 전도 참 너무 늦죠. 한 1년 전에 누굴 들여와서 같이 토론도 하고 상대방의 의견도 받아들이고 내 의견도 양보하고 절충하고 타협하고 이런 게 정치거든요. 우리는 정치는 아마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고위관료하다 나오면 그냥 공천받고 청와대에서 행정관 비서관하다 나오면 또 공천받아 들어갔다가 또 게다가 또 낙선하고 나면 또 뭐 공사나 기업 정부 산하기관에 있다가 또 적당히 시간 보내다 또 차출 소환되고 이런 정치 방식 언제까지 할 거예요? 이거 약간 얘기가 좀 다른 데로 갔지만 그런 걸 전 맥락으로 봐요. 이런 참사가 자꾸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한국의 정치 방식, 한국의 정치 양태 이런 것들이 계속 존재하는 한 이런 희생양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제가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이분에 대한 사생활 얘기보다는 그게 전 고쳐져야 되는 여야의 정당의 지도자라는 분들이 이런 인식들이 아직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 안타까움이 더 크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안타까움이 더 크신 것 같습니다. 한국 정치 전체 전반의 양태, 구조에 대한 비판해 주셨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어제 있었던 방송 기자들과의 토론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대해 첫 공식 사과를 했는데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그간의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또 비판받는 문제의 근원 중에 하나인데요.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훼손하고 또 실망시켜드리고 아프게 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립니다. 이분들이 아무런 뉘우침도 없고 반성도 하지 않고 국민에게 사과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면을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엔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결국 이재명 후보가 사과에 이르는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당내에서는 반발도 좀 있는 것 같더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추미애 전 장관 등이 이 조국 사퇴라는 표현 내지는 이 사과를 두고 비판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첫 공식 사과 어떻게 평가를 해주시겠습니까? 이재명이 민주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컨셉과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조국 사태와 관련돼서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아무도 그 조국 사태와 관련돼서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 아닌가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마음의 빚을 참 많이 진 사람이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민주당은 조국 사태와 관련돼서는 전략적 침묵으로 빠진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용기 있게 이건 잘못한 것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는 그는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 물론 이재명의 민주당에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여하튼 민주당의 컬러와 색채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의지, 세심, 변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반성 이 세 가지 단어를 지금 지속적으로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번에 그 조국 사태에 관련돼서 사과하는 거는 근데 워딩이 참 재밌어요. 그 자기가 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게 그러면 그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냐라는 거를 묻기 이전에 여하튼 굉장히 어려운 첫 발걸음을 뛰어났다는 데 대해서는 여하튼 이재명 후보가 이 나름대로 전략적 측면이든 여하튼 간에 뭔가 변화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일단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제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사면 문제와 관련돼서는 그분들이 전혀 반성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도 저런 추세라고 한다면 지난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도 실은 선거가 끝나고 나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김영삼 대통령한테 요구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선거 끝나고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거를 많이 생각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주 굉장히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선거판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앞당겨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이번 이재명 후보의 사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사과한 거는 뭐 만시지탄이에요. 지난번에 4월 재보궐선거 때 송영길 대표가 사과를 했죠, 한번.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가 이렇게 울림이 없게 들린 거는 이재명 후보의 사과도 과거에 이재명 후보도 후보되기 전에는 이게 사실 마녀 사냥이었다 이런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입장을 바꿨어요.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가 진단한 것처럼 조국 사태가 민주당에서 많은 지지자들 떠나게 만든 것만은 분명해요. 근데 아직도 이제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은 아마 그것까지 부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민심과 많은 괴리를 불러일으켰던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정권 교체론이라는 게 더 높아졌단 말이에요. 이것까지 부인하지 않을 것 같은데 민주당에 계신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얘기를 하고 민주당이 외면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조국 사태였다고 진단을 정확하게 했어요. 정확하게 진단을 했기 때문에 이건 평가할 만하다. 그건 뭐 저도 김 교수님과 똑같은 입장인데 단지 이러한 그 이재명 후보의 평가나 반성이나 사과, 진단 이것이 의미를 더 가지려면은 김남국 의원이라든지 김남국 의원은 지금 이재명 후보를 지난번에 수행했단 말이에요. 그분이나 제가 여기 뭐 의원 이름을 좀 앞장서셨던 분들, 김용민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분명한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그럴 때 이재명 후보의 조국 사태에 대한 사과가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가 있어요. 아마 그런 걸 예상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특정한 범위 내에서는 그런 단어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할 때 송영길 대표의 사과라든지 이재명 후보의 이 조국 사태에 대한 입장 표명 진단이
이게 더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 또 박주민 의원 같은 분도 그렇고 예. 몇 분의 의원들이 아주 강력하게 조국 사태를 이제 굉장히 두둔하고 이제 긍정적으로 봐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입장이 좀 필요하다. 그래야지 뭔가 이재명 후보의 이런 사과나 반성이 뒷받침될 수가 있고 예. 동력으로 유권자들에게 마음을 돌릴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것이지 후보의 말 한마디 가지고 이 당이 바뀌지 않으면 그럼 그거는 유권자들에게는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 지금 발언이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열린민주당은 어느 정당보다도 조국 사태에 대해서 어떤 때는 과도할 정도로 비호에 가깝게 발언해 왔단 말이에요. 그 정당과 통합하는 상황 속에서는 그럼 이건 어떻게 얘기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좀 애매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모순관계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어요. 후보의 입장은 분명히 이러이러한데 예. 제대로 가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제대로 가고 있는데 당의 다른 사람들이라든지 열린민주당과의 통합, 뭔가 통합을 통해서 표를 이제 더 견인하려는 이런 분들과 그런 더 이 조국 전 장관을 상당히 이제 그 수위 높게 옹호했던 분들과의 입장 차이 같은 것들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예. 그런 것들이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예. 그건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 상황 이후에 또 같은 질문이 나오거나 이제 같은 사안을 두고 또 다시 이제 사과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전망들을 하시는 분들 더러 계십니다만 글쎄요. 예. 사과는 어느 사람이 해야 되는가 그 대상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을 넘어갈 텐데요. 이준석 대표 자맹 3일 만에 윤 후보와 측근들에 대해서 작심 비판했습니다. 그 내용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 저는 당부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 기억에는 딱 한 건 이외에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당부에 대해서 어떤 의사를 물어온 적이 없기 때문에 특히 후보가 배석한 자리에서 이준석이 홍보비를 해먹으려고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인사는 후보가 누군지 아실 겁니다. 아신다면은 인사 조치가 있어야 될 거로 봅니다. 예. 네, 이준석 대표 자맹 4일 만에 친북을 깨고 한 언론과도 인터뷰를 길게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상당히 높은 강도의 비판 이어갔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한민국 대선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으로 바뀐다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네. 당대표도 사상 초유의 부분이에요. 당대표와 대선 후보가 저렇게 갈등을 일으킨 걸 전 처음 보는데 일단은 이준석 대표의 인식과 그리고 방식과 절차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저렇게 본인이 얘기하는 부분 속에서 윤 후보가 잘못됐다라는 그 인식을 갖고 있고 또 하나 자기가 생각하는 전략과 그리고 윤 후보가 생각하는 전략이 다르다.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예를 들어서 예. 지금 뭐 부산 쪽으로 내려간다든지 뭐 순천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평가될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거가 있어요. 예. 근데 후보가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끌고 가는 것이고 만약에 저렇게 불만도 많고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예. 표출하기 전에 결국은 윤 후보와 담판을 져야죠. 그러고 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 충분하게 대화를 통해서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돌발적이고 충동적으로 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는 것을 마치 나는 젊기 때문에 나는 기존의 정치 문법과는 다른 정치 행태를 보이는 것이 새로운 정치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문제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결하고 끌고 나갈 수 있고 모든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예. 결국은 윤석열 후보기 때문에 결국은 윤 후보가 오늘 뭐 제주도 가서 만난다고 하니까 예, 예. 결국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인선과 전략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 대표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고 가느냐는 문제와 예.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이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결국은 이준석 대표와 후보 간에 정례적인 회동을 할 수 있는 제도장치를 만들어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이게 지난 노태우 정부 때 마산파동이라고 김영삼 민주당 대표 최고위원이 그냥 마산 내려가 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만들어낸 것이
주례회동이라는 것을 만들어냈고 예. 그리고 대통령과 대표 최고위원이 끊임없이 소통을 했거든요. 지금 소통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예. 자 대표와 후보 간의 소통을 어떻게 제도화하고 고도화시킬 것이냐라는 예. 그런 보관을 가지고 가서 만나야지 만나는 것 자체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예. 다시는 이런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두 사람만의 국민에 대한 약속을 저는 예. 꼭 받아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말씀받아서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러니까 그 제주도를 찾아가서 이준석 대표를 윤 후보가 만날 수 있을지는 뭐 아직 단정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뭐 노력은 하는데 이준석 대표 입장은 만날 계획 없다라는 입장이라서 일단 만나는지 지켜봐야 되는데 그 전에 지금 하나의 카드를 띄운 것 같습니다. 윤핵관 인사 조치하라. 홍보비 유용 언급을 했던 윤핵관을 인사 조치를 해야 마치 내가 당신을 만나줄 것처럼 언론 인터뷰를 한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인사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의문점은 좀 드는데요. 그건 과도한 거죠. 과도한 겁니까? 예를 들어 지금 대통령 후보가 윤석열 후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치를 취할 테니까 지켜봐달라. 예.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윤핵관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그게 정치죠. 예. 지금 정치를 저런 식으로 하면 잘못된 정치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젊기 때문에 저렇게 나름대로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선당 후사라는 생각에서 아무리 자기가 불만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저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누구 잘라라 뭐 이런 식의 정치는 저 처음 봐요. 그러면서 좀 더 성숙한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예. 당연히 후보가 내려가면은 대표가 만나야죠.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만나서 이 문제를 풀 생각을 해야지 이게 무슨 뭐 치킨 게임 하는 겁니까? 둘이서? 예. 어느 한쪽이 굴복을 해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치킨 게임이 아니라 서로가 협조를 해서 좋은 결과를 나는 사슴 잡기 게임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빨리 저는 이준석 대표가 충분히 자기 의견을 이제 표력을 했기 때문에 예.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숙한 정치인으로 돌아오길 저는 바랍니다. 두 사람 다 정치력을 발휘할 시점이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최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두 사람이 아직 만나진 않았습니다만 아까 제가 언급한 어떤 만남의 조건처럼 마치 언급된 뭐 윤핵관 어제도 언급했는데 시청자 여러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윤석열 캠프 핵심 관계자의 줄임말입니다. 이 사람은 인사 조치해야 마치 만날 것처럼 얘기를 해버린 상황이 돼서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나게 된다면 실제 인사 조치가 먼저 선결 조건으로 이루어지고 나서 만나게 될까요? 어떤 그림들이 좀 전망이 되십니까? 그동안의 윤석열 후보의 여러 가지 인사 스타일로 볼 때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홍보비 유용 관련 인사, 예. 윤핵관, 내단 인사 조치는 없을 것 같아요. 없고 아마 이제 저는 뭐 만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런 게 아무런 언급 없이 갈 때 만날 수 있을 거. 어제 그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라는 걸 보니까 예. 아까 여기 밑에 나오던데 JTBC에 나와서 인터뷰 어제 하는 거. 당 대표는 후보의 부하가 아니다. 그 얘기 이제 검찰총장 할 때 한 얘기 아니에요? 예.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 그 얘기를 인용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예. 같이 이제 하는데 어쨌든 간에 누가 잘잘못을 지금 따지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양쪽에 다 잘못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까지 와서 지금 지지율이 11월 5일 날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 선출되고 나서 지지율이 꽤 올라갔잖아요. 컨벤션 효과가 꽤 있었는데 지금 그거 다 까먹었어요, 지금. 이재명 후보한테 역전당한 상태예요, 거의. 어떤 여론조사는 말이죠. 이건 사실은 거의 오롯이 이 두 갈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김정인 전 비대위원장을 영입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상당히 여러 가지 난맥상을 보여주고 이수정 교수 영입할 때도 그랬고 이게 유권자들에게는 다 권력 다툼으로 비쳐요. 우리는 그래도 말할 때 뭐 이쪽이 문제가 있었고 이쪽이 문제가 있었고 따지지만 유권자들이 그거 어떻게 압니까? 알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게 그대로 지지율에 반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거는 결국 후보가 하는 거예요. 당대표도 타격을 받겠지만 후보가 타격을 받으면 결국 후보는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윤 후보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바람 쐬러 갔다. 예. 그건 상황을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상황이 여러 가지 문제가 남마처럼 얽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있는 그대로 진정성있게 얘기를 해야죠. 기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러이러한 거 내가 봐도 이 대표에게 문제가 있다. 그러나 나도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다. 라고 해야지 그게 전달이 돼가지고 뭔가 실타래가 풀릴 계기가 마련될 거 아니에요. 리프레시하러 갔다. 예.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는 거예요? 지금 남은 어쨌든 간에 잘못이 저는 이 대표한테 있다 하더라도 나름 여러 가지 지금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그냥 바람 쐬러 갔으니까 올라올 거다. 당무 복귀하면 내가 만나겠다. 이제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하고 이제 만나서 내려간다고 얘기했다고 보도가 되던데 예. 그런 태도도 후보로서 좀 맞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결국 후보가 모든 리더십을 발휘해야 돼요. 그럼 당대표 껴안아야죠. 어제 신경식 고문이 뭐 좋든 싫든 뭐 근데 그 표현도 저는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좋든 싫든 뭐 가서 데려 끌고 와라 이런 표현 쓰고 말이죠. 왜들 예. 표현들이 왜 이렇게 거친지 모르겠어요. 뭐 그 안에서 반발도 있긴 네. 했습니다만. 또 거기서 반들이 아까 뭐 찾아갈 거 없어 뭐 이런 말도 나왔다 그러는데 뭐 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 이 대표도 마찬가지긴 해요. 자기 정치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가 어려워요. 근데 계속 양비론으로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니까 예. 후보가 보다도 지도력을 발휘한다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이 당권과 대권의 분리라는 게 이래서 나온 거예요 원래. 당무는 여전히 대표가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언제부턴가 후보가 당무 우선권이 있어가지고 후보가 모든 걸 장악해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집권당이 청와대의 그 여의도 출장소 아니냐라는 비판이 많았어요. 과거에 보면 이제 한국은행이 재무부가 있던 시절에 지금 기재부입니다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서 통화 정책을 독립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워낙 관측금융이 강한 나라니까 한국은행이 재무부의 남대문 출장소냐라는 비판이 항상 많았어요. 국정감사 때. 예. 재무위 국감 때 말이죠. 예, 예. 그거나 마찬가지로 집권당이 무슨 여야 마찬가지예요. 이건 진보 보수가 집권할 때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집권당이 무슨 청와대에 무슨 여의도 출장소에 마찬가지로 후보가 모든 걸 장악한다? 이거 맞지 않아요. 여야 다 마찬가지예요. 후보가 모든 걸 책임지고 하는 건 맞는데 예. 그럼 당대표는 왜 필요합니까? 과거의 당대표들은 거의 존재감이 없었어요. 황우려 대표 같은 경우도 그냥 알아서 하는 거니까 일정 부분라도 그만인데 이 대표가 유난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잘했다 못했다 측면을 떠나서 당대표는 당대표로의 영역이 있는 것이고 또 이 후보는 후보로서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후보가 더 중요하죠, 물론. 예.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걸 후보가 장악하고 후보 위주로 간다라는 거는 그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김 교수님도 이재명의 민주당에 마음에 안 든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이건 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당무 같은 경우도 뭐 법안 통과시켜도 후보 마음대로 한다. 후보는 국회의원이 아닌데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권력 집중을 우리가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준석 대표와 이 윤석열 후보와의 이 갈등은 양쪽에다 문제들이 있어요. 누가 더 잘못을 따지는 건 의미가 없다고 좀 보고 너무 오래 지금 끌고 있단 말이에요. 예. 빨리 윤 후보가 내려와서 충분히 설득하고 어느 정도는 이 대표가 올라올 수 있는 명분을 줄 필요가 있다. 명분을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에 첨언해서 어쨌든 당권과 대권의 분리라는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여야 정당 모두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계기로 해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어제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의원을 만나면서 이렇게 오늘 제주도에 가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홍준표 의원과는 3시간 40분이나 만났더라고요. 홍준표 의원이 선대위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선대위 합류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네. 2007년도 박근혜 후보하고 이명박 후보하고 정말 굉장히 격렬하게 붙었지만 박근혜 후보가 선대위에 들어간 적은 없어요. 끝나고 나서도. 그러다만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이명박 후보를 위해서 뭐 유세를 한다든지 할 수는 있지만 예. 그게 뭐가 중요하죠? 선대위에 참여하는 게. 중요한 거는 같이 함께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가 더 중요한 부분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착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윤석열 후보가 제주 내려가는데 안 만나면 그 이후로 이준석의 정치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걸 가지고 자기 정치를 시작을 하게 되면 예. 외면당할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07년도 당시에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 이명박 후보가 됐을 때 예. 당시에 한나라당의 당대표가 강재섭 의원이었었습니다. 예. 오선 의원이었었어요. 예. 그 당시에 비서실장이 박재환 장관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강재섭 의원이 대표가 박배환 비서실장을 불러서 2가지를 당부를 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어떤 경우라도 후보와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 2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거는 소리 없이 아주 조용스럽게 돕는 것이다라는 이 2가지를 철저하게 이해하라고 자기한테 신신당부를 했다는 거. 그거 직접 제가 박재현 의원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딴 것도 아니고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정권 교체 그렇게 쉽지 않다고 아직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마치 무슨 정권 교체가 된 것처럼 이렇게 서로가 자기의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는 거는 이거는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줄 뿐만 아니라 예. 그런 식의 정치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본인이 뭐라고 했냐면 실패한 대통령에 일조할 마음이 없다? 아니 어떻게 지금 정권이 교체되냐 안 되냐라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당신이 대통령인데도 이런 식으로 나가면 실패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런 의미에서 더 성숙한 자세를 보여줘야 되고 빨리 예. 조건 없이 만나서 이 문제를 푸는 마지막 상황이라고 저는 예. 이준석 대표한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저 알겠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제가 예.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윤 후보 옆에 이른바 뭐 여러 문고리 권력이 있다고 비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게 아마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난다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윤 후보는 사실 중간에서 대단히 억울할 수 있어요. 어제 홍준표 대표가 그랬잖아요. 홍준표 전 대표가 만나보니까 담백하더라. 윤 후보가 이 상황이 잘 파악이 안 될 수 있어요. 지금 후보는 정신이 없거든요. 얼마 일정이 많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판단 같은 게 안 될 수 있어요. 옆에 그 후보를 모시는 분들이 잘 정말 후보를 조언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저 듣는 저 얘기도 저라고 없겠어요? 조금 과하게 윤 후보 쪽에 뭐 오는 인사를 차단한 측면이 없지 않는 것 같은 몇몇 인사들이 이런 부분도 빨리 윤 후보가 캐치를 해서 예. 고쳐나갈 필요는 있어요. 그게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김정일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파리 때라는 표현도 했고 예. 이런 것도 윤 후보가 중간에서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뭐 당첨했다라고 자꾸만 이상한 말 하고 이 보도에 되고 이러니까 익명으로 예. 그러니까 자꾸만 갈등이 더 증폭될 수가 있어요. 증폭. 그러니까 윤 후보는 중간에서 괜히 그 비판만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윤 후보보다는 윤 후보 주변의 인사들에 대해서 당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까지 듣고 오늘 정치권 이슈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했는데요.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